안녕하세요. 제 직업은 열쇠 수리공입니다. 솔직히 한때 잘 나갔죠. 지금은 디지털로 바뀌면서 손님이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손님들이 많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노력해서 디지털 도어락을 여는 방법도 터득을 했고요. 같이 일하던 열쇠 수리공 선배님들, 동료들이 디지털 도어락이 생기면서 이 바닥을 떠나기도 했지만 저는 배운 게 자물쇠 따는 일이라서 계속 버티다 보니 이래저래 아직도 이 일을 하고 있죠. 어릴 적 가난이 싫어 시골집 돈통을 훔쳐 서울로 올라왔어요. 어쨌든 그때 그나마 가지고 온 돈으로 서울에 방 하나 잡고 무작정 기술을 배우러 왔는데 갈 데가 없더군요. 그래서 역 근처를 배회하다가 소매치기 소굴에 잡혀가서 엄청 두들겨도 맞아보고 그러다 뒷골목 애들하고 알게 돼서 나쁜 짓도 하게 됐어요. 물론 그 죄의 대가는 톡톡히 치렀습니다. 말 그대로 인생의 빨간 줄이 한번 그어지게 된 거죠. 제대로 법의 무서움을 알게 되니까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면회온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개보다 못한 사람이 되겠구나 라며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있으면서 좋았다고 해야 할지 나빴다고 해야 할지 애매하지만 같은 방을 쓰는 형님이 마침 자물쇠 따기 잡범이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기술 이야기를 들려주더군요. 그러면서 너는 소질은 있는데 마음이 여리니까 이런 쪽에 발 들이지 말아라. 완전 인생 꼬이니까. 대신 열쇠 수리 같은 거 해. 요즘 아파트 많이 만들잖아. 아파트에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어? 문 아니야, 문. 문이 있으면 뭐가 필요하겠니? 열쇠 아니야? 그러니까 넌 열쇠 만들어주고 그거 따주는 기술이나 배워. 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정말 세상을 앞서간 잡범이었어요. 그 형님의 소개로 출소하자마자 아는 열쇠 수리공 선배를 만나러 찾아갔죠.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하는 게 아무래도 어깨너머로 배우는 거라 그 선배에게 정말 호되게 혼나면서 자물쇠 따는 일을 배웠네요. 게다가 열쇠를 제작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작은 오차에 따라 키가 열리고 닫히고가 달라지고 키를 돌렸을 때 뻑뻑하지 않게 다듬는 것도 열쇠 수리공의 자부심이란 걸 그분을 통해 배웠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냥 열쇠 꾸러미 들고 다니면서 대충 문 열어주는 직업 같아 보였지만 저에겐 이 일이 너무나도 소중했고 또한 배우면 배울수록 가치 있는 일이란 걸 느끼게 됐죠. 그 선배한테 일을 배우면서 차츰 실력도 늘고 교도소에서 만난 형님까지 합세하면서 열쇠 가게 매상이 좀 올랐습니다. 잡법 형님은 수완이 좋아서 인근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명함을 돌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마케팅의 귀재였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명함 돌리고 출장 수리를 시작해서 바로바로 움직이게 시스템을 만들어줬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놈의 손버릇을 못 고쳐서 끝내 다시 교도소를 들어가며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좋은 머리를 사업에 썼으면 대성했을 텐데 어찌 보면 안타까운 형님이었죠. 그리고 저에게 열쇠 수리 기술을 알려준 선배는 정말 묵묵히 자기 일만 하고 딱 자기 할 말만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가게가 잘 되고 제 기술도 어느 정도 느니까 하루는 저랑 소주를 한잔 하자고 하더니 대단한 기술은 아니지만 그동안 내 밑에서 배우느라 수고했어. 이제 너도 네 살 길 찾아야지. 그러면서 현금을 주는 겁니다. 어디 가서 가게 차릴 돈은 못 되고 간판 하나 세울 정도 될 거야. 그걸로 저쪽 몇 군데 동네 가서 시작해봐. 그쪽에 아파트도 새로 들어선다고 하니까 열쇠 수리공이 많이 필요할 거야. 전 그 말에 눈물이 펑펑 흐르는 겁니다. 사나이는 태어나서 3번 운다는데 저는 어쩌면 그날 다 울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제 나이가 26살쯤이었네요. 신나게 돈을 벌 때였죠. 아파트 현관부터 창고 자물쇠, 자동차 문 여는 것부터 온갖 열쇠는 다 취급했으니까요. 그때 번 돈으로 아버지 훔친 돈을 10배 넘게 갚아드리고 시골에 칼라 TV도 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칼라 TV를 안방 한 구석에 보관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열심히 돈을 벌며 살다 보니 별의별 일도 많았습니다. 그중 기억나는 일이 당시에 바캉스 시즌이었거든요. 어떤 남자가 자기 집 문이 잠겼다면서 빨리 와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집 열쇠를 안에 두고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출장을 가죠. 근데 그 사람 말이 가족들이랑 휴가를 갔는데 저만 급한 일이 생겨서 집으로 왔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집 열쇠를 휴가 간 가족들한테 주고 왔네요. 아 요즘 정신이 이렇게 없습니다. 아이고 아저씨 빨리 좀 열어주세요. 제가 급하게 찾아야 할 서류가 있어서요. 얼추 이해가 되는 상황이긴 했는데 그래도 그렇지 자기 집 현관 열쇠를 휴가 간 가족에게 맡기고 깜빡했다는 게 자꾸 마음에 거슬리더군요. 그땐 핸드폰이 많이 보급되지 않았던 터라 죄송하지만 저희 가게로 가서 식구들한테 삐삐 한 번만 쳐주시겠어요? 아무래도 함부로 문을 열어줄 수가 없어서요. 연락 온 거 확인 후에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이랬더니 갑자기 이 남자가 짜증을 내면서 아 급한데 무슨 확인을 해요. 지금 당장 서류 찾아서 회사를 가야 하는데 그렇게 의심되면 집에 들어가서 삐삐 쳐보면 되잖아요. 이러더군요. 솔직히 그렇게 하면 됐지만 뭔가 느낌이 계속 이상해서 그럼 경찰이 오고 나서 그때 문 열어드릴게요. 그래야 서로 깔끔하죠. 이러니까 갑자기 이 남자가 그럼 가게로 가요. 가서 삐삐 치면 연락 오면 문 열어주시는 거죠? 이러는 겁니다.
경찰이란 말에 갑자기 말을 바꾸니까 뭔가 수상하더군요. 그래서 너무 수상해서 문 열어드리겠다고 나오려니까 저한테 온갖 욕설을 퍼붓는 겁니다.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죠. 근데 그 사이에 도망을 갔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집 주인인 척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빈집을 털려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정말 나쁜 놈들이 많더군요. 그렇게 산전수전 겪으면서 저도 요령도 많이 생기고 돈도 생기니 슬슬 결혼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는 누님 소개로 아내를 만나게 됐고요. 그때 아내는 산부인과 간호조무사였습니다. 어릴 적엔 간호보조원이라고 했었는데 간호조무사라고 불러달라길래 첫 만남 때부터 인상이 별로였어요. 어찌나 깐깐하고 도도한지 밥맛 없다고 생각했는데 참 이상하죠. 그 도도한 느낌에 빠져서 제가 석 달을 조르고 졸라서 사귀게 됐습니다. 아내는 그 당시에도 간호 쪽 일엔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단지 보조 일이지만 그래도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 상당히 덤벙거리길 좋아했고 특히 술을 좋아해서 볼 때마다 불안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술 마시고 나서 사고를 몇 번 치긴 했어요. 일이 끝나고 간호사들과 회식이 있다고 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고주망태가 되는 겁니다. 그 전화를 받고 제가 데리러 간 적도 몇 번 있어요. 그렇다고 아내가 매번 술에 취해 사고를 친 건 아니고요. 한 번 마시면 끝장을 보게 마시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외엔 우리 집에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는 아내였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아내는 간호조무사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그만뒀습니다. 당연히 저도 그걸 원했고요. 하지만 시대의 흐름은 거스를 수가 없잖아요. 아파트 현관문이 디지털로 바뀌면서 점점 열쇠를 쓰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전자기 같은 걸로 바뀌더니 나중엔 번호만 넣으면 되니까 열쇠를 쓰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간히 차문이 잠겨서 문 열어주는 일도 있곤 했는데 이젠 자동차도 디지털화되면서 아예 열쇠를 넣어 문을 따는 일이 점점 줄게 됐습니다. 자연히 제 일도 줄어들었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디지털 도어락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자연히 매일 가게에 있거나 도어락 원리를 공부하느라 제대로 가족들을 챙기지 못했더니 어느 날 아내가 여보, 나 회사 취직했어.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옆집 아줌마하고 같이 갔는데 물건 팔면 포인트 적립해주고 그만큼 돈이 들어오는 거야. 그때 잘 살펴봤어야 했는데 그냥 어디 아줌마들끼리 3, 3, 5 모여서 물건 파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알고 보니 다단계였습니다. 집에 장판 들여다 놓고 아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어찌나 푹 빠졌는지 집안 식구들 죄다 가입시킨다고 난리를 쳤거든요. 지금 같으면 미쳤다고 뺨이라도 후려칠 텐데 그땐 다단계란 말도 생소해서 이렇게 하면 돈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나 보다 속을 때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도 초창기엔 돈이 좀 들어와서 아내는 자랑스럽게 통장을 흔들어 보여주더군요. 봐, 내가 뭘 했어. 이젠 휴먼 네트워크 시대라니까. 이렇게 해야 돈을 번다고. 언제까지 열쇠나 따줄 거야. 여보, 우리도 아예 본격적으로 나서보자. 응? 이러는데 저는 배운 게 이 집밖에 없으니까 일단 천직을 무시하면 안 된다며 아내만 열심히 다니라고 말리진 않았습니다. 그만큼 무지했던 거죠. 하지만 조금씩 안 좋은 소문이 솔솔 들리기 시작하더군요. 아내가 웬 남자랑 정분이 났다는 소문이었어요. 처음에 한두 번은 에이 그럴 리가 같이 2인 1조인가? 그렇게 움직이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넓힌다고 하던데 그것 때문에 잘못 봤겠지 이러면서 웃어 넘겼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계속 봤다고 하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도 아내를 봤다고 그러고 저 사람도 아내가 웬 남자랑 있다고 하는 걸 봤다고 그러니까 슬슬 이상하더군요. 그래서 하루는 출장 수리 핑계로 아내가 뭐라고 다니나 쫓아다녀봤어요. 별다른 건 없더군요.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뭔가 설명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괜히 사람들이 오해했나 보다 생각했는데 앞불싸. 아내가 끝날 때쯤 웬 기생 오라비 같은 놈이 아내를 자기 차에 태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좀 떨어진 동네에 있는 고깃집에 가서 둘이 아주 신나게 고기에 소주를 한 잔 걸치더군요. 거기까지는 회사 동료끼리 한잔한다고 이해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 이후에 제가 못 볼 거를 보고 말았습니다. 예상했던 그 선을 넘은 거죠. 물론 쳐들어갔죠. 그리고 둘이 제대로 옷도 못 입은 상황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고요. 아내는 계속 소리를 질러대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그놈 역시 잘못했다며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며 손이 발이 되게 비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총기 사용이 허락됐다면 정말 그 순간 전부 다 쏴버리고 싶었습니다만 꾹 참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런 사이였냐고 물어봤죠. 아내도 포기했는지 술술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고 아내를 꼬신 놈도 알고 보니 이 동네 사람이 아닌 타지에서 이 동네로 넘어와서 지점을 운영하는 팀장 같은 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바람을 폈냐고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외로워서 그랬다는 겁니다. 10번 외로우면 10번 바람 피는 거냐며 욕도 해보고 그놈 뺨도 후려쳤지만 남는 게 없더군요. 그냥 속에서 천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혼을 확 해버릴까 했죠. 근데 아내가 정말 잘하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싹싹 빌더군요.
그놈도 자기가 다른 지점으로 가든 이쪽 업계에서 사라질 테니 제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해달라며 돈을 싸 짊어지고 와서는 못 본 걸로 해달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용서 쪽을 택했습니다. 물론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바보 같은 놈 이렇게 한마디 하실 분도 계실 거고 에휴 답답한 인간아 하며 저를 타박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 제 상황은 너무 좋지가 않았고 갈등도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계속해서 일은 줄어들고 길바닥에 나 앉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걸로 고민을 하던 시기에 이혼했던 좋은 글씨를 아이에게 남겨주고 싶진 않았거든요. 정말 갈등을 많이 한 끝에 일단 아내와 이혼은 하지 않고 팀장인가 하는 놈은 회사에 사실을 알려서 제대로 홍구멍을 내줬습니다. 나중엔 저한테 찾아와서 저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졌다며 고래고래 소리치고 난동을 부리더군요. 그래서 멱살잡이까지 했습니다. 경찰서까지 갔죠. 그것 때문에 동네에 우리 마누라 바람 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고요. 어쩌겠습니까? 사람들 눈과 입은 막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울면서 여보 우리 이사 가면 안 돼? 도저히 이 동네에서 못 살겠어. 이러는데 저는 무 자르듯 딱 잘랐습니다. 그러면 바람을 피질 말았어야지 왜 바람을 펴서 이 사다를 만들어? 그리고 다른 동네 가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다시 쫄쫄 굶을 거야? 난 못 가. 가고 싶으면 친정이나 가 있어. 라고 했더니 자기도 미안한지 차마 친정을 가질 않더군요. 저도 이 사실은 처가에 알리진 않았습니다. 괜히 집안끼리 분란을 만들고 싶진 않았거든요. 마음은 아내를 용서해야지 이랬지만 머리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아내만 보면 화가 나고 괜히 짜증만 늘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일단 아이만 잘 키워달라 이야기하고 저는 열쇠 가게 한켠에 살림살이를 간단하게 옮겨놓고 별거 아닌 별거 생활을 했습니다. 전후 사정 모르는 사람들은 가끔 가게에 와서 둘이 싸웠어? 왜 여기서 청승맞게 호러비처럼 살아? 집에 안 들어가?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열쇠 공부한다고 둘러대느라 혼이 났습니다. 그렇게 한 3개월 별거를 했을 때였어요. 이제 어느 정도 디지털 도어락도 알아가고 아내도 어느 정도 반성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아이도 가끔 가게에 와서 보고 싶다고 칭얼대니까 도저히 못 이기겠더군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미안한지 아무 말 안 하길래 저도 멋쩍어서 딱히 해줄 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남들도 전부 현관문을 디지털로 바꾸는데 정작 열쇠집 현관문이 아직 열쇠잖아. 내가 내일 당장 디지털로 바꿔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아내도 제가 용서해 줬던 걸 눈치챌 거라 생각했죠. 그리고 다음날 바로 현관문을 디지털로 교환해 주니까 왠지 다시 시작하는 것 같고 아내를 보는 것도 마음이 한결 가볍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마음을 고쳐먹었죠. 그래, 아내도 이참에 정신 차리고 나도 이제 새롭게 도전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보자. 이러면서 다시 열심히 뛰었습니다. 아내도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그땐 정말 열심히 저를 돕더라고요. 조금씩 입소문이 나니까 여기저기서 설치를 해달라고 연락도 오고 또 한편으론 키가 안 먹힌다며 수리 요청도 간간히 들어오면서 나름 다시 가게가 살아날 조짐이 보이더군요. 그리고 한 2년쯤 지나니까 이제 자리도 좀 잡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나마 한숨 돌릴 정도는 됐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죠. 한마디로 살맛이 다시 솔솔 나기 시작했습니다. 노력은 헛되지 않는단 말이 떠오르더군요. 그렇게 신나게 일하다가 문득 생각해보니 가족이랑 여행 한번 다녀온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아내에게 여보 우리 언제 여행이나 한번 갈까? 이랬더니 아내가 정말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굉장히 당황하더니 언제? 이러는 거예요. 기대에 차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날짜가 겹치면 안 되는데 이런 뉘앙스로 언제 갈 거냐고 물어보는데 또 뭔가 심상치 않더군요. 그래서 일단 천천히 장소랑 날짜 잡아보자고 말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느낌이 조금 이상했거든요. 예전 같으면 별 생각 없이 넘어갔을 텐데 한번 크게 데이고 나니까 아내에 대한 의심이 습관처럼 몸에 남아 있었나 봅니다. 아내의 이상한 반응을 보자마자 뭔가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안 좋은 예감은 언제나 틀린 적이 없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아내가 잠든 사이에 아내의 휴대폰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별 이상한 점은 없더군요. 그런데 순간 아내가 쓰는 톡이 생각났어요. 요즘은 핸드폰 말고 컴퓨터로도 톡을 동시에 쓸 수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내가 쓰는 컴퓨터에 톡을 접속해봤죠. 역시나였습니다. 웬 남자랑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느낌이 이상했어요. 대놓고 사랑한다, 만나자 이런 말은 없지만 뉘앙스가 바쁘지 않다면 이따 거기로 오세요. 들을 말이 있어요. 라든지 오늘은 그 내용이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카톡 프로필도 태양 모습이 그려져 있는 사람인데 아내에게 한번 대인 적이 없었더라면 모르고 지나칠 뻔했죠. 하지만 내 느낌상 이 톡 내용이 너무나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물증이 없으니까 일단 모른 척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였어요. 어떤 여자가 다급하게 전화 와서는 여기 아파트로 좀 와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길래 반갑기도 하고 같은 동네 사는 사람인가 싶어서 물어보니 그건 아니더군요. 그래서 무슨 일로 그러냐고 물었더니 지금 빨리 문을 따고 들어가야 하니까 빨리 와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엄청 다급하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아이가 집에 갇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니까 괜히 이웃집에 큰일이 생긴 것 같아서 다급한 마음에 얼른 출장을 채비를 했죠. 생각해보니 다급한 마음에 호수도 안 물어본 거예요. 아파트에 거의 다 와서 근데 몇 동 못 오죠? 라고 물어보니까 여자가 숨 넘어가는 소리로 말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숨이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 여자가 말한 동호수가 바로 우리 집 동호수였거든요. 전 이게 뭔 소린가 싶어서 네? 진짜로 그 동호수가 맞아요? 라고 몇 번을 물었죠. 그랬더니 그 여자는 맞으니까 빨리 오라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리고 제가 열쇠수리 초창기 때 겪었던 사기꾼 생각이 다시 나는 거예요. 그땐 남자가 진짜처럼 연기라도 했는데 이번엔 여자가 연기력도 형편없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가서 제대로 혼쭐을 내줘야겠다는 생각으로는 집으로 달려갔죠. 아니나 다를까 여자가 우리 집 문 앞에 서 있더군요. 그래서 전 이 집이 아줌마 집이에요? 그랬더니 그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우리 집 아니면 안 열어줄 거예요? 빨리 문이나 열어줘요. 대신 조용히, 최대한 조용히. 전 어이가 없더군요. 도대체 이 여자는 어쩜 이렇게 뻔뻔하게 도둑질을 하는 걸까 생각이 들어서 이참에 어떻게 하나 보려고 수리비는 10만 원입니다. 라고 농담을 던졌죠. 그랬더니 진짜로 지갑에서 5만 원 2장을 꺼내주더군요. 정말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걸 신고해 말어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신고한다고 하면 도망칠 거니까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면 그때 집에 가둬놓고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척 그냥 빨리 도어락 비밀번호를 타다닥 열어주곤 됐죠? 이랬습니다. 그러면 보통 수고하셨어요. 가보세요. 이러고는 여자가 집에 들어가서 우리 집 물건을 훔쳐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여자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갑자기 우리 집으로 고함을 지르며 쳐들어가는 겁니다. 순간 저도 놀라서 당신 뭐야? 하며 쫓아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다가 저도 놀라서 다리가 굳어버렸습니다. 거기에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안방에서 놀란 채 나온 아내와 웬 남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어요. 왜 내 집에 이상한 남자가 왜 안방에서 제대로 옷도 안 입은 채로 나오는 건지 그리고 이 여자는 누군지 왜 아내는 저러고 있는지 그 모든 생각이 번개불처럼 지나치더니 남자는 제대로 옷을 입지 않고 저를 밀치고 도망을 가려고 하다가 현관에 신발 벗어놓은 곳에 발을 헛디뎌서 지 혼자 나뒹굴고 아내는 저랑 여자가 들어오니까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고 느꼈는지 바로 무릎을 꿇고 잘못했어요. 유부남인 줄 몰랐어요. 이러면서 싹싹 비는데 정말 환장하겠더군요. 정신이 멍해졌다가 아내와 그 바보 같은 놈의 몸개그를 보면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이미 작심을 제대로 했는지 핸드폰 꺼내서 그놈과 아내를 마구 찍기 시작하더니 이걸로 증거 사진은 다 됐고 니들은 완전히 내가 매장시켜버릴 거야 이러는 겁니다. 그러자 이 남자는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 여자가 날 꼬신 거야 이러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아내에게 당신이 먼저 꼬리쳤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열쇠 아저씨는 이제 그만 빠져요. 당신이 뭔데? 이러더군요. 그래서 전 나? 내가 이 여자 남편이요? 하니까 그제서야 그 여자가 놀라서 자빠지더군요. 정말 나도 놀라고 그 여자랑 남편도 놀라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골 때리는 상황이 보여진 거죠. 그 여자는 어이없어 하면서도 이참에 잘 됐다면서 그쪽 마누라하고 우리 남편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니까 어떡하실래요? 제가 사진 찍은 거 드릴 테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더군요. 그 사이에 아내는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저는 아내에게 이젠 끝났으니까 여보라는 말도 하지 마 하며 싹을 제대로 잘라버렸습니다. 더 이상 아내랑 엮이는 것도 싫더군요. 그리고 남편이랑 작자에겐 당신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정말 운 나쁜 줄 알아? 이러면서 저는 집을 나왔죠. 솔직히 아내를 한 번 걷어준 제가 바보였어요. 하지만 두 번 바보가 될 수는 없으니까 바로 이혼 소송을 걸었고 아이 양육권도 제가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예 면담조차 안 했어요. 다시 쳐다보면 예전처럼 마음이 약해져서 괜히 받아줄까봐 법원에서만 만나고 그 외엔 대화조차 안 했습니다. 그나마 애 엄마니까 정신적 위자료 청구도 안 했어요. 쥐도 도망갈 구멍은 만들어주고 쥐몰이를 한다는데 너무 궁지에 몰면 어떤 선택을 할지 몰라서 여유는 남겨두었죠. 아니나 다를까 아내가 나중에 미안하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리고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아이는 만나게 해줄 테니까 괜한 일 아니면 연락도 하지 말고 라며 선을 확실히 그어버렸습니다. 그 후 아내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간간히 아이랑 연락은 하는 것 같은데 천륜까진 막진 못하겠더군요. 그리고 요즘은 다시 저는 조용한 열쇠집에서 제 일을 묵묵히 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2번이나 보고 그중 한 번은 용서를 했지만 한 번은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더니 이젠 사람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입에 풀칠은 하고 아이도 곧 대학에 들어갈 나이라서 주변에선 재혼도 생각해 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 인생에 다시는 여자를 만날 일은 없을 거예요.
또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남의 집 문 자물쇠는 제가 제대로 열었는데 옆에 누워있는 아내의 마음의 자물쇠는 한 번도 열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런 자격 없는 열쇠 수리공이 무슨 재혼을 또 하겠어요. 아이나 잘 크면 모아둔 돈으로 유럽에 있는 열쇠 박물관이나 열쇠 장인들을 한번 만나보는 게 소원입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보면 다시 또 도전 정신이 불끈불끈 솟아오를 수 있을 테니까요. 저희 긴 글을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